사진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스마트폰을 켜고 피드를 내린다. 전쟁터의 사진이 나타나고 폭격당한 건물과 피 흘리는 아이, 울부짖는 어머니가 보인다. 몇 초 동안 멈춘다. 끔찍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다음 게시물로 넘어간다. 고양이 영상, 맛집 사진, 연예인 소식. 당신은 방금 무엇을 봤는가?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지만 3초 만에 잊었다. 이것이 2025년을 사는 우리의 일상이다. 매일 수백 개의 이미지를 보면서 전쟁, 재난, 학살, 굶주림을 마주한다. 클릭 한 번이면 세상 모든 고통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우리는 무감각하다.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자주 봐서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의 작가이자 비평가 수잔 손탁은 이 문제를 평생 천착했다. 그녀의 대표작 타인의 고통에서 그녀는 묻는다.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그저 호기심인가? 아니면 책임인가? 우리는 관객인가? 증인인가? 단순히 보는 것인가? 증언하는 것인가? 사진을 소비하는 것인가? 기억하는 것인가? 수잔 손탁은 1933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탐독했고 16세에 시카고 대학에 입학했다. 천재였다. 하버드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파리에서 철학을 배웠다. 1960년대부터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면서 해석에 반대한다. 은유로서의 질병 같은 날카로운 뒤평으로 미국 지성계를 뒤흔들었다. 베트남전 반대 운동에 참여했고 사라예보 포위 중에 그곳에 가서 연극을 연출했다.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2004년 71세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쩌면 지금이 더 절실하다. 지금부터 수잔 손탁이 발견한 이미지의 윤리를 파헤쳐보자.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봐야 하는가? 사진은 충격이지만 반복되면 무감각이 된다. 수잔 손탁의 핵심 통찰이다. 사진은 우리를 경각심에 빠뜨리지만 동시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처음 본 잔혹한 이미지는 충격을 주지만 2번, 3번, 10번 보면 익숙해진다. 1972년 닉 우트가 찍은 사진. 베트남 전쟁 중 네이팜탄의 화상을 입고 달아나는 9살 소녀 킴 푹. 이 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베트남전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사진 한 장이 역사를 바꿨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 매일 수십 장의 전쟁 사진이 쏟아지는데 시리아, 우크라이나, 가자, 수단에서 온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우리 눈앞을 지나간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지만 다음 날 또 다른 사진이 오고 그 다음 날도 오면서 결국 우리는 익숙해진다. 손탁은 이것을 연민 피로라고 불렀다. 너무 많이 보면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고통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며 뉴스 피드에서 고양이 영상과 전쟁 사진이 동일한 무게를 갖게 된다. 고통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손탁은 더 날카롭게 지적한다. 현대 사회에서 고통은 스펙터클이 되었다고.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목격한다. 하지만 그 시선의 방식이 문제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하나의 볼거리로 소비한다. 19세기 사진이 막 발명되었을 때 전쟁 사진은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전쟁의 실체를 처음 봤고 미국 남북전쟁 사진전에 수천 명이 몰려들어 진지하게 오래 서서 침묵하며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SNS를 스크롤하면서 0.5초 만에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고 끔찍한 사진을 보고 이모티콘을 누른 뒤 공유 버튼을 클릭한다. 많은 사람이 봐야 해. 하지만 정작 자신은 3초 만에 잊는다. 손탁의 진단은 명확하다. 공유는 행동이 아니며 종종 공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나는 했다는 면죄 부일 뿐이다. 사진은 진실을 보여주지만 맥락을 숨긴다. 손탁의 또 다른 경고다.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지만
그 순간 전후의 이야기는 보여주지 않는다. 사진은 편집된 진실이다. 무엇을 보여줄지, 무엇을 숨길지를 결정하며 우리는 사진을 보며 진실을 봤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시선을 본 것이다. 예를 들어 난민 아이가 해변에 쓰러져 있는 사진을 보면 전 세계가 충격받지만 그 사진은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가? 왜 그 가족이 떠나야 했는지, 누가 그들을 쫓아냈는지, 어떤 정치적 구조가 이 비극을 만들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감정을 자극하지만 이해를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슬퍼하지만 왜 슬픈지 모르고 분노하지만 누구에게 분노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사진을 볼 때는 항상 물어야 한다. 이 사진이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 이미지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누군가 찍은 것이다. 그렇다면 찍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가? 카메라는 무기다. 손탁은 사진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썼다. 카메라는 약탈한다. 대상을 포획한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전쟁터에서 사진을 찍는 종군 기자를 보자. 그는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가? 아니다. 그는 렌즈 뒤에 숨어 셔터를 누를 뿐이다. 사진을 찍는 동안 개입하지 않으며 관찰자로 남는다. 손탁은 이 딜레마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사진가는 선택한다. 돕는 것과 찍는 것 사이에서 대부분은 찍는 것을 선택한다. 1993년 케빈 카터가 찍은 사진이 있다. 수단의 굶주린 아이 뒤에 독수리가 앉아있는 장면인데 이 사진은 퓰리처상을 받았지만 비판도 받았다. 왜 아이를 돕지 않고 사진만 찍었는가? 카터는 괴로워했고 결국 자살했다. 손탁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진을 찍는 것이 증언인가? 아니면 방관인가? 누가 고통을 찍을 권리가 있는가? 손탁의 또 다른 질문이다. 고통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들의 고통을 찍는 것이 정당한가? 사진은 힘의 관계다.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 찍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찍히는 사람은 취약하다. 전쟁터의 아이, 난민촌의 여성, 빈민가의 노인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동의할 수 있는가? 아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저 찍힌다. 그리고 그 사진은 전 세계로 퍼져 수백만 명이 보지만 찍힌 사람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고통받는다. 그녀의 통찰이다. 사진은 그들을 돕지 않으며 단지 우리의 양심을 위로할 뿐이다. 나는 봤다.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아름다운 고통의 위험. 손탁이 경고한 또 다른 함정이다. 고통의 사진이 너무 아름답게 찍힐 때를 말한다. 예술적으로 완벽한 전쟁 사진은 위험하다. 고통을 미학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사진의 구도, 빛, 색감을 감상하게 된다. 세바스티앙 살가도의 사진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흑백의 대비와 극적인 구도가 돋보이지만 손탁은 비판했다. 그의 사진은 너무 아름답다. 고통이 숭고미가 되면서 우리는 슬퍼하는 대신 감탄한다. 고통은 아름답지 않다. 고통은 추하고 더럽고 끔찍한데 그것을 예술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실체를 잃는다. 손탁은 단호하게 말한다. 사진은 증거여야 한다. 예술작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손탁의 마지막 질문이 여기서 시작된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손탁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타인의 고통을 볼 때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관객은 구경하지만 증인은 기억하고 증언한다. 관객과 증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관객은 수동적이다. 보고 슬퍼하고 잊는다. 다음 날이면 다른 이미지로 넘어가면서 고통은 소비되고 기억은 사라진다. 증인은 능동적이다.
보고 기억하고 말한다. 나는 이것을 봤다. 이것은 일어났다. 잊어서는 안 된다. 증인은 침묵하지 않는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엘리 위젤은 말했다. 증인의 반대는 가해자가 아니라 방관자다. 손탁도 같은 것을 지적한다. 보고도 침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다. 연민을 행동으로. 손탁은 순진하지 않았다. 사진 한 장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았다. 사진이 직접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사진은 우리를 깨울 수 있다. 그 깨어남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손탁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 1993년 보스니아 전쟁 중 사라예보가 포위당했을 때 수많은 지식인들이 안타깝다고 말만 했지만 손탁은 직접 갔다. 포위된 도시로 들어가 포탄이 떨어지는 속에서 연극을 연출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갔습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손탁은 답했다.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다. 나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다. 기억하는 것이 저항이다. 손탁의 마지막 메시지다. 세상은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권력은 고통을 은폐하려 하며 시간은 모든 것을 흙에 만든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잊지 않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 증언하는 것. 나치는 유대인을 학살했지만 그들이 더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증거가 남는 것, 사진이 남는 것, 증인이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진을 파괴하려 했고 증인을 죽이려 했으며 흔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사진이 남았고 증언이 남았다. 손탁은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이 본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기억하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볼 것인가? 2004년 12월 28일 수잔 손탁은 71세로 세상을 떠났다. 백혈병과의 긴 싸움 끝이었고 마지막까지 글을 쓰며 질문했다. 그녀의 장례식에 수천 명이 모였다. 작가, 예술가, 활동가들이 기억한 것은 그녀의 책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었다. 행동하는 지식인, 방관하지 않는 증인.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수잔 손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이미지에 익숙해지지 마라. 무감각은 가장 큰 위험이다. 매일 고통의 사진을 보지만 정작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무감각해진 것이다. 멈춰라. 더 오래 보라. 느껴라. 둘째, 사진 너머를 보라. 이미지는 순간만 포착하지만 그 순간 전후에는 이야기가 있고 맥락이 있으며 구조가 있다. 사진에 속지 말고 질문하라. 왜? 누가? 어떻게? 셋째, 관객이 아닌 증인이 되어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당신이 본 것을 잊지 마라.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당신은 방관자가 된다. 수잔 손탁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관객으로 아니면 증인으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스마트폰을 켤 것이다. 피드를 내릴 것이다. 또 다른 고통의 이미지를 볼 것이다.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3초 만에 스크롤할 것인가? 아니면 멈춰서 기억할 것인가? 이모티콘을 누르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증인이 될 것인가? 수잔 손탁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편한 무관심과 불편한 책임 사이에서 타인의 고통 앞에서 당신은 누구인가?